그럴까봐 소리를 조금 키워야 되나? 소리 괜찮죠? 괜찮죠? 소리 작지 않죠? 그래, 좋아요.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우리 아이 성장 5개년 프로젝트 시작하는 날이에요. 저희가 7월 22일에 시작을 한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그 날이 돼서 적어도 가이드를 하는 코멘트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부랴부랴 밤에 하는 줌 녹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을 겪었는데,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것들에 대해서, 이런 가이드가 되겠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조금 여러 가지 가이드 되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5개년 프로젝트 방에서 첫 번째 미션으로 내드렸던 건 지나간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키워드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감각통합이 궁금한데, 혹은 내가 각성 조절이 궁금한데, 어떤 이런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블로그 내에서 그걸 찾아서 검색을 해보시면, 원석이의 7살, 원석이의 5살, 원석이의 9살의 각성이 나오고, 사실은 원석이보다는 되게 가벼운 병증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도 이런 정도의 조절로도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데 가이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지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되게 민망하지만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단톡방에서 이 아이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왔던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 상당히 되게 많이 격변하게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덱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우연히 블로그를 알았고 상당 시간 블로그를 읽었고 블로그 글을 참고해서 가족으로 진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적어도 원석이가 문제를 알았을 시점부터 4살, 5살, 6살 이렇게 지켜봤던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여정에서 다른 분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각자가 가고 있는 여정 안에서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기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석이 6살에 이랬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혹은 9살에 좀 이게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 가이드로 줬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의 원석이보다 훨씬 더 노멀하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원석이를 길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뉴로피드백, 뉴로하모니 대학원 과정. 얘네가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우리가 뉴로하모니라는 걸로 심화과정으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건데, 니네가 대학을 졸업했으면 학부 과정으로 편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대학원에 갈 수도 있어. 라는 이런 과정으로 어떤 모객을 해서 설명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지난번에 그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걸 설명하면서 모객을 하나라고 궁금해서 이제 거기 갔던 거였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설명을 되게 뭐랄까 어울러서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서 설명을 저렇게 하면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웃겼던 건 뭐였냐면 이 뉴로피드백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국민대학교하고 결연을 할 때 뭘 결연을 한 거냐면 미용학과 있죠? 새로운 트렌드라고 해서 미용학과, 예를 들어 머리 타투를 하고, 뭐 되게 남성 커트를 전문으로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네일을 하고, 이런 어떤 미용 관련된 학과가 자기네 어떤 그 학문에 뇌과학을 접목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MOU를 맺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거기서 얼마나 재미난 사은품을 받아왔냐면, 뉴로 피드백과 얘네가 결연을 하면서 오늘 그 상담회에 왔던 사람에게 줬던 선물이 뭐였냐면 뉴로 피드백이라는 글자를 새긴 아로마 비누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생각을 했을 때 뉴로 피드백에서 미용 관련 학과와 MOU를 맺으면서 아로마 비누를 고객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것 자체는 뉴로와 아로마가 되게 잘 어울리는 콜라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학비를 390만 원 받으면서 이거를 런칭한 거잖아요. 강좌로요.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오늘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니네가 뉴로를 할 때 시각적인 걸로 훈련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향기와 결합을 하면 되게 플러스적인 시너지가 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미 단톡방 안에서 5년째 하고 있는 일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학문으로 이거
내가 고객을 모객하려고 내놓은 상품인 건데, 우리는 이걸 이미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새로운 트렌드고, 뇌를 개발하는데 어떤 엄마, 여기. 요건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것들을 우린 이미 5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아이가 지금 현재 내 기준에 이만큼 성장했어야 되는데 우리 항상 기대는 아이가 가고 있는 발걸음보다 훨씬 더 앞서 있으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청지각과 아로마를 병행했었을 때 이 아이들은 현재 시점의 학자라는 사람들이 아, 뇌과학을 할 때 이런 걸 병행하면 아이들을 좀 드라마틱하게 개선할 수 있겠어. 라는 것에 우리는 더 먼저, 훨씬 더 먼저 선 진입을 한 상태인 거라는 거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검증할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그날 이제 오늘 갔던 강의에서 이제 의견 있는 분, 임상이 있는 분, 검사를 해본 분. 그러니까 가보면 자기들도 그냥 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훈련만 시키기 때문에 비슷한 내담자의 검사 결과를 저만큼 단시간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설명을 했더니 저희랑 뭐 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모 교육이나 이런 걸 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결과적으로 뉴로피드백이라는 단체 안에서도 발달장애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데이터나 임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킨슨, 그죠? 그다음에 치매, 경도 인지장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이제 뉴로하모니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뭐 와서 센터 와서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는 뉴로 관련해서 지속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자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임상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제가 뉴로 검사를 지난번에 해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청지각 검사가 불가능한 아이들이 뉴로로 검사를 했을 때 검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검사를 진행해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해에 가서도 여러 번의 검사를 했고 양재동에서도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인천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모이게 되면 뭐 6개월, 1년, 2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들의 데이터 자체가 아이들의 성장에 큰 어떤 뭐랄까? 근거 자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검증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여정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고 되게 재밌게. 나 아로마 하는 사람이고, 아로마 판매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뉴로 피드백 가서 아로마 비누를 받아왔을 때, 나 여기서 내가 어떤 일 하는 사람이라고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되게 웃긴 상황이 돼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5년방에서 첫 번째 내드렸던 과제가 그래서 제가 블로그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에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워요. 그 안에서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선별하게 되고, 그걸 우회하다 보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게끔 되는데, 하나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내가 멀리 좀 헤매서 먼 길을 돌아가는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5년이라는 여정 안에서 어차피 원석이는 오늘 18살이 됐고 내년 오늘은 또 19살이 됐고 이런 여정을 가게 될 거지만 결과적으로 원석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물론 자폐, 뭐 지적, ADHD 병증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하나로 어울러서 아이의 성장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민망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검색어로 찾아낸 저의 34살, 38살, 45살이 되게 치열했고, 나름 되게 힘들었고, 되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 아이가 18살이 되는 나이가 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절망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순간순간 아이를 자폐인 걸 알고 키운 건 14년이니까요.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순간순간, 이만큼 힘들 수 있다고?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결국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쵸? 여러분이 아이를 아무리 중재해도, 여러분은 아이가 12살이 돼도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고, 15살이 돼도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들어짐이 무엇으로 인해서 나올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아이와 걷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에 따라서 되게 남다르고 특별한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의 갖고 있는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결국 아이가 갖고 있는 달란트는 A-인데 나는 B라는 구멍을 뒤지고 C라는 구멍을 뒤지고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매일 탓하는 거죠.
너는, 너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떤 명분으로 왔고, 어떻게 다른 아이들 한 가지는 갖고 있다라는 단 한 가지 재주도 없는 상태로 나에게 왔니? 이런 탓을 하면서 살게 될 수가 있는데, 결국 아이가 있는 곳은 A-라고 하는 홀이에요. 내가 A-라는 홀을 파지 않으면 절대 아이의 달란트는 발견될 수 없지. 근데 여러분이 하는 가장 많은 오류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홀을 파고 그 단 한 가지의 홀도 끝까지 아는 만큼 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파다가 이거 아닌가? 이거 조금 파다 이거 아닌가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이가 있는 홀은 파지 않는다는 거지. 그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디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는 안다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린 걸음이나 거북이 카페에 보면 어떤 분들이 되게 많냐면 나 이것도 조금 해봐서 알고 나 저것도 조금 해봐서 경험은 있고 이런 사람은 많지만 결과적으로 그 요법으로 아이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검증하거나 그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의 등대이자 어떤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좀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을 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로 어떤 글을 읽었는데 내가 오늘의 어떤 이슈를 해결하는데 가이드가 됐고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처럼 블로그로 캡처해서 공유해 주시는 거는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사한 거 세 가지와 지금 당장 버리고 싶은 세 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채로운 의견들이 나왔죠. 그죠? 나한테는 없는 자상한 남편이 있는 집들이 되게 많아서 놀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아, 나도 이거 단점이지 나한테도 있는 단점인 건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나의 단점들 찾았죠. 나의 단점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는 발굴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지적한 1, 2, 3번의 단점에서 이거 나도 있어 했던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뭘 하고 싶냐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 나중에 내가 뭐 때가 돼서 이 어떤 나쁜 습관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버려야지 하면 그땐 또 못 버려요. 왜냐면 그때는 또 그때의 일이 생길 거고 하니까 지금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바라볼 때 뭘 바라보냐면 나한테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과 비교하고 이런 거 적은 분 있죠. 남하고 비교하는 시선 뭐 이런 거 적은 분들 계신데 남과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고 나한테 없는 게 더 도드라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가 있냐면 원석이는 다른 사람에게 되게 많이 사랑받은 티가 나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2년 정도 제가 사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되게 잘 다뤄요. 사실은 내가 올해 나이 50이 됐지만 내가 사교육 현장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재미나게 일하고 신나게 일하는 선생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기계가 없어져서 심한 마음고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숙제 안 했는지 했는지 검사하고 안 했으면 괴롭히고 막 협박하고 이렇게 하고 아이들하고 막 티키타카 하면서 놀았던 그때가 차라리 훨씬 더 행복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되게 복잡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올바른 때 시간을 썼나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근데 내가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저는 원래 후회라는 걸 잘 안 해요. 왜냐면 후회 자체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어떤 결격사유 같은 거인 거잖아요. 잘못됐어. 띠 이렇게 하는 X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줌 미팅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네가 지금 올해 50이 됐는데 네가 38살에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도 있었을 건데 다시 돌려보내줄까? 이렇게 누군가 신이 나에게 어떤 그런 딜을 건다라고 하면 넌 그걸 받아들일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전 절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내가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이 고민하고 했던 결정이었을 건데 그게 어떤 오류와 실수로 지금 현재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저는 그 순간보다 더 열심히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때도 나는 그 순간도 난 최선이었으니까. 하지만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는 거고 돌아봐서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도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실수했던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치 없는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후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을 늘 보면서 해요.
자, 우리가 100일 챌린지를 했었어요. 100일 챌린지 할 때 다른 집 자식의 어떤 커나가는 상황을 보고 그 집의 운동을 보고 그 집의 인지 학습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오늘 열심히 못했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내가 힘이 빠질 때 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격려가 되는 순간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5년이라는 여정을 잡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줌 미팅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38살에 되게 우연하게 원석이가 만약에 무발화로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면 8살까지 말을 못했으니까 남편이든 나든 누구 하나가 아이를 보기 위해서 먼저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남편이 이렇게 일찍 퇴직할지 모르고 당연히 엄마인 내가 먼저 퇴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55세쯤에 나는 남편보다 먼저 은퇴를 할 거고, 그럼 우리 집은 맞벌이다가 외벌이가 될 거니까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더 같은 이율로 움직여서는 항상 마이너스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55세에는 아이와 있어야 되니까 나는 55세 이후에는 현장에서 돈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되게 원대한 포부를 세웠어요. 55세에 돈이 필요하지 않을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55세에 현장에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는 나의 자산이 일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한 달에 치료비를 2, 300만 원 쓰는 그런 미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55세에는 은퇴하겠지라는 꿈을 꿨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썼던 인스타에 뭐라고 적었냐면 자기주도 학습 5년의 여정이 7월 22일에 시작을 하는데, 근데 되게 공교롭게 참여 코드를 0722로 했는데 그게 원석이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5년 후 오늘을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웃기게 표현을 하면 내가 카카오뱅크에 5년간의 자동이체를 걸면서 어떤 분이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5년 후에 이게 종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그 5년 안에 도달하지 않은 거죠. 내가 아직 그 끝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되게 좀 마음이 짠하고 찌르르하다 그런 이야기인 건데 제가 여러분을 보는 입장에서의 5년 방은 어떤 거냐면 5년이 이미 끝났고요. 내가 여러분의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나가, 수호가, 권유리가, 지영이가 결과적으로 5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아, 내가 얘네들이 어떻게 커나가고 변화하는 걸 봤는데 그게 되게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들이 잘 지나서 결국 5년 후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됐구나라는 걸 나는 이미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게 현실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냐면 수어머니한테 제가 얼핏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어머니가 저하고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파트너가 되셨을 때 제 밑에 아로마를 같이 하는 사업자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사업자였던 거예요. 아로마를 꾸리는데 밑에 회원이 있고 일정 직급을 유지하지만 내 밑에 사업자가 한 명도 없는 거지. 근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 내가 매일매일 저널링이라고 해서 나의 목표와 현실화될 꿈을 이렇게 노트에 작업하는 글을 썼는데 그때 내가 썼던 두 가지 코멘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업자가 때로 몰려온다라는 거. 나하고 같이 마을을 이룰 사람들이 때로 몰려온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성원이 완석이가 온 마을과 온 우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현하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단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 그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을 내가 반드시 15명 이상 찾아낸다라는 것과, 하나는 내 아이들이 어떤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으로 아빠 살아가든지 너는 그럼 간에, 이 아이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주변인의 보호, 마을의 보호와 온 우주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 두 가지 코멘트를 제가 2년 이상 적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 서은이가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무런 어떤 애로 없이 입학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입시가 이렇게 수월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학원서를 써본 것도 아니고, 외국 대학 입학 과정이 어떻게 되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걸 서은이가 진행했기 때문에 UBC에 원서를 내지 않겠다고 해서 UBC는 왜 안 내는데 했더니 UBC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이 끌리는 학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유학생들, 캐나다 유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대학이 맥길 UBC 토론토예요. 왜냐면 자기가 거기서 어떤 학과를 가든지 간에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나 캐나다 유학생인데 UBC 갔어.
토론토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1년 학비가 6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아, 너 토론토 갔구나. 너 UBC 갔구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대학을 선택해서 가요. 근데 얼마 전에 서원이가 티처스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엄마 내가 너무너무 슬픈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의 다 대학을 갔는데 자기는 중앙대를 간 거예요. 근데 중앙대 4년 장학금을 받았어. 근데 걔가 거기 왜 나왔냐면 자기가 재수를 하고 있는데 재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거예요. 반수를 하는 건데, 이제 거기 뭐 서울대 간 친구도 있고, 다른 친구도 있고, 이제 자기가 중앙대 4년 장학금을 받았는데 포기하면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너는 그럼 꿈이 뭔데? 뭘 하고 싶은데? 서울대에서 뭘 전공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서울대면 된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좀 서원이한테 마음 아프게 느껴졌냐면, 그 사람이 서울대를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더니 서울대를 가고 나면 그 이후에 자기가 바라는 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끝났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서울대는 갔지만 그냥 대학이라는 명사만 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 봐 일단 그게 되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서원이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어른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가끔 요즘에 서원이를 보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막 이런데, 저한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냐면, 여러분에게 비장의 자녀가 있고, 그 비장의 자녀가 딸이라고 하면, 딸이 18살 정도가 되면 친구가 되고요. 20살 정도가 되면 동반자가 돼요. 그러니까 서원이가 운전학원에 등록해서 요즘에 실습을 하러 다니는데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운전학원에 출석을 안 하고 면허를 따는 그런 비리를 저지를까 봐 운전학원에 이렇게 지문이나 홍채 인식으로 출석 인증을 한대요. 근데 홍채 인식까지는 너무 과하니까 대부분 지문으로 이렇게 신분증을 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나 2주 전에 가서 지문을 등록할 때는 지문이 됐는데 엄마, 오늘 갔는데 지문 인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3번 했는데 에러가 나서 사무실 가서 홍채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여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나이가 어린데 왜 지문 인식이 안 되지? 이러면서 평상시에 뭐 일을 많이 하냐고 했대요. 그래서 언니가 요즘에 매일 택배를 싸고 매일 뭐 오일 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모니가 엄마가 나 2주 동안 오일로 일을 너무 열심히 지문이 지워졌나 이래가지고 제가 빵 터져서 웃었거든요. 웃었거든요. 설마 야 엄마는 5년 전에 엄마 아직 지문이 있는데 네 지문이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에게 엄마 나 아무래도 알바비를 받아야 되거든. 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냥 자폐 아이든 어떤 아이든 아내보다는 딸이 조금 더 일찍 철이 들고요. 그쵸? 조금 더 크면 친구같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한 선생님이 딸이 부럽다고 적으셨는데 아직 39이잖아. 부러워하지 마. 나오면 돼. 그러니까 아직 꿈을 내려놓기엔 이른 나이니까 다시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여러분이 참고할 것들이 있으시다면 아니 너무 쉽게 부인하지 마. 또 어느 날 또 딸 낳고서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을게 올해.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일단 블로그를 그렇게 하시고 자 제가 며칠 전에 메리츠 증권에서 그 ELS 통장 만들어 보세요. CMA 계좌 만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글 남기셨죠.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걱정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걱정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 적었죠. 내가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설렘이 아니라 불안감이 더 크다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ELS라는 상품 자체가 10만 원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50억을 걔네가 메리츠에서 모집을 하는데 50억 미만으로 모집이 되면 내가 투자한 만큼의 금액이 전부 다 투자금으로 실리지만 이게 쿠폰이라고 이율이 되게 높고 낙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배리어예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6개월마다 환급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3년이 만기로 되어 있지만 6개월마다 상환 조건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낙인 조건이 딱 됐어. 그럼 6개월 만에 돌아오는 2%짜리 적금이 되는 거인 거죠. 하지만 우리 요즘에 1년
짜리 거치식 예금이 3% 정도, 3.25% 정도가 되니까 6개월에 2%면 적은 금액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공유를 했던 거고, 그게 만약에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5년 동안 간간히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뭐 들어가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간간히 정보를 드릴 거니까, 그때 필요할 때 여러분이 관심 종목에 담아뒀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매수하셨다가, 내가 만약에 팔고 싶은 시점이 뭐, 나는 그냥 평균 수익이 5%면 될 것 같아. 혹은 나는 좀 장기로 가더라도 10%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저 이거 했어요라고 해서 여러분이 꼭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고, 그건 의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사장님, 알았어요. 지한 사장님은 딸 대신 나랑 놀러 다니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해요. 채팅방에 적으셨길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저는,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계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내가 이거를 찾아내는데 내 시간을 쓰고 있는 자체가 되게 슬펐다고. 내가 누군가 한 명을 더 상담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누군가 서로 조금씩 배려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었을 건데, 근데 이 일이 왜 생겼냐면 내가 하루에 하는 택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리스트를 나누기가 되게 어려워서 엄두가 나지 않았었던 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약간 좀 뭐랄까 마음 좀 석연치 않았었던 거고. 자, 이거는 제가 4년 전에 제 주식 창에 어느 날 갑자기 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 동생의 회사예요. 저희 막내 동생의 회사. 그 미국계 전기 회사에 다니는데 동생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는 회사를 다녀요. 근데 막내는 미국계 전기회사를 다니고 바로 밑에 동생은 일본계 전기회사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외국계지만 전기회사에 다른 데 다녀요. 근데 누나, 우리 회사가 앞으로 되게 잘 될 것 같아. 그때도 괜찮은 회사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으로 많이 하진 않았던 거예요. 동생 말을 많이 신뢰하진 않았나 봐요. 한 주를 샀어요. 8,928원에. 그죠? 근데 주식 계좌가 여러 통장에 있다 보니까 신한증권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증권회사여서 이 주식이 있다는 것 자체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브라질 채권을 부분함매하면서 한 8개월 만에 얘네가 채권 이자를 얼마나 줬나?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거치를 했기 때문에 채권 이자를 얼마 줬나?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잔고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3년 전에 샀던 내 동생 회사 8,900원짜리 주식이 231.45%의 손익이 나서 매매 손익이 24,000원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하나 사서 231%의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그게 한 주다.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다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어야 되는 그런 후회를 제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내가 투자를 분석해서 돈을 버는 게 더 빠른가? 근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번외로 놓고, 열심히 하던 투자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다 번외로 놓고, 여러분들에게 몰입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쓰는 시간이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1년 후에, 5년 후에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꾸고 한 사람의 가정을 바꾸는데 그 기여와 공헌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훨씬 더 가치로운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아이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 마을을 물들이고 내가 변화시킨 마을이 주변을 물들이면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 아이를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그래서 동생에게 3년 전에 너를 못 믿어서 한 주밖에 안 샀다 이 얘기는 하지 않고 며칠간 조금 마음이 쓰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망하지 않은 우량주를 내가 샀어요. 거기에 일정 금액을 거치하든 내가 부분적으로 계속 물타기를 해서 내가 평균적으로 매수한 금액의 단가를 낮추든, 결과적으로 좋은 정보는 좋은 정보의 값어치를 하고 좋은 정보에 시간을 들이면 반드시 그거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효용 가치를 반드시 준다는 거죠. 조만간 속 쓰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커피 사 먹어요. 이거 팔아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얼마나 오르는지 살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거가 있어요. PPT.
자, 팔로우업 18일차를 진행 중인 후기예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이 덱은 아버님께서 후기를 주시는 덱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몇 분 계시거든요. 아버님들이 직접 음원 진행하시고 저한테 직접 후기 주시는 가정들이 꽤 되시는데 토마티스 지난 세션 이후에 또 아이가 많이 자랐는데 통학기 동안 그간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되게 제가 여러 여러분들의 후기 중에서 제가 이거를 그냥 하나 딱 집어서 여기 가져왔던 것 자체는 어떤 부분이 되게 두근두근 마음이 설레었냐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부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못했던 것들을 해내게 되고 내가 이런 것까지는 우리 아이가 꿈꿀 수 있는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과업에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 그 여정 자체가 이 가정에서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자, 제일 안 친하던 이모부와 둘이 놀기도 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품을 수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의 캐파가 커졌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설명의 전달력이 있어졌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한글도 특별히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읽게 되었고, 그림도 더 잘 그리게 되었습니다. 동요대회는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혼자 무대 나가서 노래도 잘 불렀고,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배움도 그렇고, 사회성도 그렇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었던 영역에서 포문이 열리면, 처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 다음에, 내 중심적인 어떤 거, 내 거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남한테 안 주고 싶어. 나만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다툼이라는 것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린이집에서 오늘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떤 연락이 왔는데 평상시에 안 일어나던 일이 생겼어. 친구랑 대면대면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인식도 안 했는데 어떤 친구를 인식하고 어떤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내 요구가 생겼다는 일인 거고 상대방이 내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리액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노이즈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생겼으면 그 일은 해결하면 되는 거지.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아이가 커나갈수록 새가슴이 되고 나의 불안이 되게 가중되고 분명히 치료하고 있는데 센터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나는 아이와 점점 더 어디 가서 뭘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갈 수도 있는 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내 새끼가 내 자식이 하는 실수와 과오 자체가 이 아이가 발달장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집 자식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내 아이의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시선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유연하게 항상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아침 이 사진 보고 네, 빵 터졌는데 새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장은지 사장님 1급 국제자격증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글라스 퍼라고 하는 오일을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 되게, 우리가 이제 엄마 자체가 불안이 되게 높으니까, 더글라스 퍼, 주니퍼 베리, 시드워드를 발향하거나, 혹은 바스바, 목욕, 바스바에 만들어가지고, 목욕할 때 쓰면 정신적인 어떤 릴렉스도 되고, 그리고 림프순환도 되고 해서 되게 좋다. 주니퍼 베리 시더우드 더글라스 퍼 그걸 캡처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장은재 사장님 표정이 너무 웃기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하겠구나. 이 내용보다 옆 사람 표정이 너무 웃기게 나 이거는 공유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공유를 안 했었는데 권율 어머니가 제 사진을 저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공유하셔가지고 아침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아로마를 여러분 댁에서 잘 활용하고 계신지, 나를 보지 말고 옆에 내용을 봐. 프랑킨센스를 갖고 있는데 백회에 잘 뿌리고 있는지, 아침에 유산균 테라진 먹고 아이 배변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준영 어머니가 이제 어떤 피드백을 주셨냐면, 아이가 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긴장이 되게 높으면 응가를 며칠씩 참는 이렇게 어떤, 뭐랄까, 정서적인 반응이 있대요. 근데 그 뭐지? 페비오시스트 유산균을 먹고서 녹색변이 황금 색깔로 변해서, 유산균이 되게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이가 불안이 되게 높으면, 뇌파로는 델타파가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감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피부로 느끼고, 청각으로 느끼고 이렇게 뭐 두리번거리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몸과 피부와 청력과 모든 것으로 내 주변의 상황을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어떤 그런 배변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거 있죠. 사운드 소리를 하든 인피니트를 하든
토마티스를 하든 배변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아이의 배변을 관장하는 신경이 평상시보다 되게 많이 이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광에 소변을 담고서 타이트하게 이 근육이 유지되어야 적절한 타이밍에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완이 되니까 내가 소변을 참기 되게 어려워지고 소변 실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생길 땐 내가 음악을 들었던 시간만큼을 딜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일 정도 들었는데 그런 반응이 나왔다? 5일 정도 쉬고서 진입을 하시면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이 경감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석이가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냄새 맡는다거나 오일병 있잖아요. 오일병을 가지고 이것저것 뚜껑을 닫아가지고 냄새 맡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되게 많이 틀죠. 그러니까 코가 되게 맹맹하잖아요. 그럼 코가 되게 맹맹하면 후각적인 인식이 되게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 같은, 코가 되게 답답하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원석이 자체는 이제 그런 것들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제가 오늘 아들 생일이라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사랑하는 아들 건강하자 이렇게 적었더니, 우리 딸이 그걸 보고, 엄마,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우리 원석이는 우리 중에 가장 건강한 루틴을 하는 애야.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이 부서지도록 양치질을 하고, 한 3분 5분의 양치질이 끝나면, 생리식용수 가루를 타서 코 세척을 해요. 그 다음에 머그컵에다가 가득 따뜻한 물을 담아가지고 페퍼민트 두세 방울을 해서 후증을 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18살이지만 부모가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잘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거를 거기까지를 다 이렇게 스스로 한다요? 그렇게 하면서 물에다가 원서가 양치질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래요. 우리 원석이의 목표 중에 하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되게 잘 키웠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뭐라고 얘기하자면 지가 지 건강 챙기니까 나나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전체방에 썼을 때 준성이 어머니가 남편이 팥을 반병에 물 타먹어서 시겁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석이가 정수기 앞에서 카시스를 타먹는데 너무 많이 타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가 이만큼만 넣으면 돼. 이만큼에다 물 이만큼만 넣으면 돼. 근데 본인은 되게 맛있게 타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만큼 넣는데 원석이만 이만큼 넣으면 엄마도 그렇게 먹고 싶은데 참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웃긴 건 내 말은 아랑곳하지 않는데 되게 영화배우 최민수처럼 물컵을 이렇게 탁 내려놔가지고 카시스병을 내려놓으면 그 옆에 약간 분수처럼 얘네가 좀 튀겨. 그럼 정수기 앞에 카시스 방울이 이렇게 떨어진다? 저걸 주워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면서 진짜 앞으로 내가 그냥 타줘야 되나? 그냥 타놓고 덜어 먹으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반병을 물에 희석해 먹었을 때 준성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시겁 놀라셨을지 생각을 하니까 되게 놀랐고요. 그리고 뭐지? 카시스하고 레몬하고 자두맛 소분한 거를 선물로 받으시는 분은 되게 소중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왜냐면 서은이가 그걸 소분하다가 이렇게 오목한 비코를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럼 따르다 보면 얘가 좀 흘릴 때가 있다. 그러면 제가 눈을 크게 떴더니 저희 딸이 저한테 눈이 쏟아지겠네. 눈이 쏟아지겠어. 아주 그냥 흘리면 한 대 치겠다고. 눈 쏟아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서은이가 저에게 갖은 눈치와 욕을 먹으면서 담은 거니까 먹을 때 한 번씩 지문이 사라진 서은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드시기를 제가 바라봐요. 자, 오늘 뇌파 검사하는 곳에서 되게 조금 재미난 일들을 겪었어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본인이 무술도 되게 잘하시고 기업체 회장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되게 원래는 좋은 뇌파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좋은 뇌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뇌파가 되게 흐려지는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이게 되게 기록할 만, 왜냐면 우리가 뇌경색이 오는 사례자의 뇌파를 갖는다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좀 밤이 많이 늦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여기, 이 부분 보이죠? 이렇게 되게 플랫한 거, 그죠? 그러니까, 뇌 운동이 거의 없는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뇌로 말하면 에너지가 되게 바닥인 상태가 찍혔는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농아인 사람들 있죠. 농아. 말을 못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 중에 뇌파 검사를 하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서
정서적인 종합지수라는 것들이 나오고 좌뇌와 우뇌의 어떤 사이가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일관성의 지표예요. 일관성의 지표. 그리고 여기가 자원의 기초율동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뇌파가 출력이 됐을 때 얘가 좌뇌의 기초율동이 9Hz, 우뇌가 7Hz라고 할 때 이 뇌파 운동의 세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뇌파의 세기 일관성을 뜻해요. 근데 이게 너무 낮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IQ를 뭐 120, 130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일관성이 되게 낮다라는 것 자체는 항상 일관된 지표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게 머리는 좋은데 그죠? 머리는 좋은데 뭔가 아웃풋을 보면 IQ는 이런데 왜 이렇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좋은 뇌파를 갖고 있어도 뇌의 일관성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인 거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검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아이들이 성취가 검사를 하면서 이제 변화되는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했던 검사가 없으신 분은 제가 뭐 양재동이든 강릉이든 어디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오픈 클래스로 지원을 해서 거기 가게 되면 검사에 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현장에 오시는 분들, 지원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 가족분들 한해서 오는 방에 계신 분들은 지원하려고 하니까 클래스 신청하시면 저금 2, 3주 안에 스케줄 조율해서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티스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팔로우업 세션으로 준비 운동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이건 두 번째 주신 거예요. 그 팔로우업 2단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신 피드백인데, 잠자는데 걸리는 시간은 전과 비슷한데, 4~5시간의 작업해서 새벽에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두 번 정도 있었대요. 결과적으로는 각성이 조금 하이 텐션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뭐가 있냐면, 아이가 잠자는 시간보다 적어도 아이가 좀 영유하니까 3~4시간 전에 음악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의 수면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원래 수면에 불균형이 있었던 아이들은 청지각을 하면서 수면이 되게 균일해지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뇌파 검사를 하면서 되게 알게 되는 되게 공통된 지표 중에 하나는 내가 우리 아이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하는데 생각보다 수면이 불균형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어? 이렇게 수면 지수가 안 좋다고요? 할 정도로 수면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수면 패턴을 한번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잠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있냐면 아이의 IQ가 90이든 100이든 예를 들어 내가 IQ 120을 갖고 있는데 나의 뇌 세기, 그러니까 뇌파의 세기와 일관성이 되게 지능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그러면 IQ가 아무리 높아도 평균적인 아웃풋이 되게 현저하게 낮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IQ가 90인데 그 뇌파의 세기와 일관성이 높으면 IQ에 비해 되게 아웃풋이 엄격하게 본인의 역량에 비해 되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 이걸 되게 극단적으로 웃기게 얘기하면 8시간 깨어 있는데 8시간 깨어 있는데 내 뇌가 원활하게 운동하는 건 1시간.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냐면 멍한 거예요. 약을 먹는 아이든 그렇지 않은 아이든 차라리 약을 먹는 아이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1시간만 빠릿하고 7시간 멍한 상태가 아닐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내 아이가 ADHD인데 약물은 안 먹어. 언뜻 볼 땐 2%밖에 차이 안 나가지고 남들이 모를 것 같아. 그냥 그게 나의 만족으로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학교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적받진 않지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상당 시간 지나갈 수가 있고요. 이런 아이들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발견이 되게 늦게 돼요. 5학년, 6학년 때까지도 얘가 지적 어려움이 있구나. 얘 지능에 문제가 있구나. 얘 뭔가 발달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5, 6학년까지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교사는 일단 얘가 특별한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부모에게 지적하는 것들을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왜냐면 이 부모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관심과 배려가 오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괜히 기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수업에 특별하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앉아있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루는 지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심심할 때 뭔가 불안할 때 머리카락을 뜯는 모습이 가끔씩 보이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코어에 힘이 좋아진 모습이 보인다. 자, 머리카락을 뜯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요법을 진행하듯 아니듯 아이들에게
틱이 돌듯이, 그죠? 약간 행동틱이 오거나 음성틱이 오거나 이런 틱이 돌듯이. 근데 대체로 뉴로나 청지각이나 이런 데서 볼 때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되게 면밀하고 깊은 개입을 하지 않아도요. 가벼운 경증의 ADHD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전체 중에 30%는 그냥 조금 뭔가 남달라 이렇게 보여지지만 일반인으로 살아가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아이의 문제를 넌 ADHD야. 너는 발달 중재를 받는 아이야. 라는 인식을 아이에게 되게 크게 각인하면요. 그게 치료를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아빠가 포항공대를 나왔고 엄마가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아빠가 상위 1%여서 학력고사 끝나고 수능 첫 번째 세대인데 수능 상위 1%래요. 근데 본인의 남편을 볼 때 뭔가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자기는 평생이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가 있냐면 복지관을 원성이랑 같이 다녔던 아이였는데 어, 그냥 겉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중력방어 불안이 되게 높아서 학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엄마가 항상 걔를 업고 다녔어요. 바닥에 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가지고 항상 많이 업고 다녔고 그 아이가 되게 많이 좋아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대중교통으로 수년간 이동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죠. 대부분 ADHD 아이들 중에 경증의 아이들은 엄마가 운전을 못함으로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혜가 있다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도보에 할애하게 돼요. 근데 발바닥으로 걷는 그 도보 활동이 뇌에 되게 상당히 큰 자극이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일정량의 운동이 항상 나에게 유입이 되니까 나의 각성을 특별히 어떤 과격한 운동이나 감통이나 특수체육 이런 것들로 세팅하지 않아도 일정한 텐션을 유지하기가 되게 수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숫자를 보고 식별을 하고 내가 어디에서 내려야 될지를 계획을 하고 몇 정거장이 남았는지를 신경 쓰고 되게 다양한 자조 기술이 들어가게끔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되게 꽤 잘 성장을 했는데 걔가 2학년 때 모든 치료를 그만두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볼 때 나는 다른 친구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발달센터 같은 걸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언어치료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책을 찍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센터에서도 잘리고 모든 센터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엄마가 나중에 뭐라고 두 가지를 뭐라고 후회를 했냐면 아이가 그 아이도 본격적인 그러니까 ADHD고 이렇게 수행하는 건 멀쩡했는데 본격적인 자기 의사 표현을 7살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 남편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중증의 발달 장애처럼 보일 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탓할까 봐 아무 얘기를 안 한 거지. 근데 얘가 7살에 말을 하게 되니까 아, 얘도 그랬어,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이가 중력방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엄마는 100% 얘가 자폐증상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달 치료 센터적인 견지에서 얘를 계속 이렇게 수년간 치료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2학년이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 효용감과 자기 어떤 평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이 되게 편견 이하로 절하되는 경험을 본인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서 내가 시댁과 조금 더 면밀한 정보 교류가 돼서 아이를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갔더라고 한다라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엄마도 불안이 되게 높아요. 이 엄마가 불안이 되게 높은데 아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또 설상가상으로 이 엄마에게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본인 스스로도 되게 불안이 높은데 그 불안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 친정엄마의 수면이 굉장히 불균형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수면이 불균형하냐 본인이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친정엄마가 그때 당시에도 뭐 50대, 60대 이랬을 거잖아요. 정말 일상을 살다 죽을 것 같으면 본인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면제를 며칠씩 맞고 잠을 자는 거예요. 수면이 너무 안 되니까,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건 뇌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친정엄마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문제가 또 딸에게는, 또 엄마가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유전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내 몸의 컨디션이 그러니까 자식에게 양육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더 클지는 모르지만 이 엄마도 불안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양육을 내 집안에서 대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 엄마 아빠 다 공부 잘했으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니까 학업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얘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집에서 엄마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밖에서는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이거를 가정 내에서 내핍해서 나만 책임지는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걸 밖에서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ADHD도 공부를 좀 잘하니까 좀 이상하고 특이하기는 한데 그냥 대충 묻어가는 아이로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가정 내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걸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있냐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남의 볼 때 ADHD지만 학업을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살면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 아이가 구구단을 외우고 한글을 읽고 뭐 책을 어느 정도 문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게 죽고 살고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말 못하는 아이로 끝나는 아이는 없다고. 나중에 영원히 책을 못 읽는 아이는 없어요. 나중에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얘가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걸 듣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알고 있고 유나 어머님도 아마 그렇게 깨닫게 되셨던 것처럼 유나가 작년 말까지 말하지 못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바라가 트이고 했었을 때 말이 나오면서 문장 발화를 했고 요즘에 엄마 아빠가 주신 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유나야 시끄러워 그만 말해라고 말할 때 제가 빵 터져서 웃었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우리 유나 언제 말하지? 라는 문제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아 이제 유나가 자기 생각을 되게 많이 말하고 고집스러워지고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다라니 그게 불과 1년도 안 된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니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라는 거. 자, 이번에 제가 서울대 졸업할 때 캐나다 가서 레이크 루이스라고 하는 호수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블로그에도 적었던 것처럼 제 동생이 했던 말이 있어요. 누나 되게 웃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저 레이크 루이스 호수가 꽤 멀어요. 꽤 먼데 얘네가 이거를 30분을 탈 거야, 1시간을 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분 빌리는 비용과 1시간 빌리는 비용이 10,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누가 30분 타겠어요? 1시간 타서? 그래서 1시간을 빌렸어요. 근데 절대 1시간 안에 못 돌아와요. 나중에 여기 배가 떴는데 저렇게 날씨가 맑은데 조금 지나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죠. 자, 거야 할 때 외국인이 물어봐요. 누가 뒤에 탈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노를 잘 저을 수 있는 사람이 뒤에 탄대요. 타야 된대요. 근데 서원이가 뒤에 타겠다고 한 걸 딴에는 내가 엄마니까 그 자리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서은이한테 내가 그러니까 뒤에 탄다고 했지라는 말 한 1,000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가지 않으니까 내릴 수가 없으니까 1시간 반 동안 되게 정말 1년치 먹을 욕을 양육은 2달 정도 하는데 한 1년치 욕을 다 먹어서 서은이가 당장 출국해도 당장은 그렇게 많이 서운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제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희 엄마가 올해 여든이에요. 이제 원석이가 18살이 됐잖아요. 근데 저 호수 끝까지 간 사람이 원석이가 내 동생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멀리 간 게, 이제 제가 엄마랑 성원이랑 탔던 배도 꽤 멀리까지 갔었는데, 저는 멀리까지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꿀 수 없어서 끝까지 가게 됐던 거였었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마 자폐 청소년과 80 노인을 데리고 레이크루이스 호수에 끝까지 간 사람은 그렇게 했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되게 웃기게 얘기했었거든요. 스탠리파크에서 자전거를 빌렸어요. 제 동생이 40대 중반이죠. 45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 자전거를 못 타잖아요. 저보다 키가 작으니까 그 2인용 자전거를 빌렸을 때 우리 엄마 발이 안 닿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를 혼자, 그러니까 자전거로 돌아도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하는 공원에 엄마를 혼자 두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제 동생이. 그래서 누나 그럼 내가 2인용 자전거 빌려서 엄마 태우고 누나 혼자 타고 원석이 혼자 타고 또 제 친구도 은근히 자전거 못 타더라고. 그래서 서은이를 태워줘서 2인용 자전거를 탔어요. 그렇게 1시간만 자전거를 탔는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안장에 발이 안 닿으니까 발을 이렇게 모으고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보고서 그걸 깔깔 웃은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등치 큰 남자가 할머니를 태우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되게 웃겼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빵 터져서 웃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인도 아니고 엄마를, 그죠? 나이 여든이 된 엄마를 자전거를 1시간만 태울 수 있는 아들이 흔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천에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원이 왔다고. 원래 이제 원석이 생일쯤 가려고 19일에
경주를 잡았었는데 비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경주 갔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래서 성원이 왔으니까 좀 일찍 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전주에 휴가를 갔었는데 제천에서 워터파크에 가서 삼촌들 둘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엄마 손을 잡고서 이제 저는 이제 원석이랑 놀고 남편 따라다니고 하니까 이제 동생들이 엄마 손을 잡고 스파도 가고 엄마 여기도 가보자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서 서원이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할머니 되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유나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 하셨었죠. 저 강릉 갔을 때.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남편을 얻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랬잖아요. 다른 거 떠나서 시부모님 상견례를 했는데 연세 드셨는데 두 분이 다정하게 손잡고 걷는 거 보면서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그걸 보면서 저희 딸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도 자식들을 잘 키웠구나. 우리 할머니가 뭐 재벌집 할머니, 뭐 더 부잣집 할머니들만큼 돈이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풍요롭고 노후가 되게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서 돈이 되게 보기 좋다라는 그냥 그게 되게 마음이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냥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식에게 큰 유산을 물려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리아 포지타노라는 곳이래요. 여기가 어디, 어제 뭐 EBS 세계 테마여행이라는 곳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은이가 이걸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여기가 개그맨 조세호가 신혼여행 간대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본인이 학교에서 졸업할 때 밴드부에서 공연하고 뭐 한다고 이탈리아 그 성지순례처럼 이렇게 갔었는데 나중에 이탈리아 꼭 엄마랑 같이 가봐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포지타노래요. 그래서 엄마 나중에 원석이도 데리고 엄마도 데리고 여기 가서 우리 같이 여행하자. 응? 그 신들이 산책하는 산책로라고 하는 신들이 산책로도 같이 걸어보고 레몬 주스도 여기가 레몬이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레몬 주스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원이가 막 이걸 보면서 뭐 메모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약간 나일론이에요. 저희 딸만큼 깊은 그런 마음은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저희 딸이 저한테 항상 나일론 신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랑스에 떼제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대요. 저기에 가면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머무르는 어떤 숙박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꼭 대학 졸업하기 전에 프랑스 떼제에 가서 봉사하고 다른 나라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원석이가 홍콩에 갔을 때 작년에 누나 왔었을 때 홍콩 갔을 때 그 중학교 돈방 선생님 때문에 일반 중학교 돈방 선생님 때문에 되게 많이 몸이 힘들었어가지고 어릴 때도 없었던 어깨 틱이 와서 학교만 끝나면 엄마 침 맞으러 가자고 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홍콩에 갔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밴쿠버 갈 때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태교 원서이가 비행기도 원래 되게 비행기 편하게 탔었던 애였었는데 그 학교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거죠, 원서이가. 근데 이번에 캐나다 갔다 오면서 서원이가 엄마 이번에 원석이 보니까 우리는 캐나다에 가서도 살 수 있고, 프랑스 가서도 살 수 있고, 어디 가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치, 그럴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가 만약에 성원이가 나한테, 엄마, 프랑스에서 떼제라는 걸 한번 경험해보면 어떨까? 혹은 이탈리아 가서, 포스타노라는 데 가서 보면 어떨까? 이 얘기를 하면서, 서은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중에 우리가 많이 크고 원석이가 독립을 하면 엄마 여기 단톡방에 있는 이모들도 아이들이 좀 크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지? 너희들이 큰 것처럼 이모들 자식들도 금세 크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여기서 친해져서 이모들하고 이탈리아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이럴 수 있는 날도 오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5일이나 7일이라는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게 아이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꼭 일반화 되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여러분이 결심하면 와요. 내 아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시도해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는 건데 여러분이 내 아이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혼자 이 아이를 두고 어딜 못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아이가 ADHD여도 20살이 돼도
그 아이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결심하지 못해서 평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할 건 내가 이 5년의 성장강에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걸 이루고 싶고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그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문을 되게 다채롭게 다변을 하는 거. 그래서 여지까지 내가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 방에 들어옴으로써 이런 것도 꿈꿀 수 있고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게끔 내가 계획할 수 있겠구나라고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 방을 만든 가장 주된 목표는 저는 실현됐다고 보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미 실현됐다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자, 프로덕스 구매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직 잘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안에 프로나우스 구매를 보이시나요? 프로나우스 구매를 하면 한쪽에는 마이크 보이나요? 마이크를 꽂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잘 보지? 여기는 사운드 소리 인피니트처럼 똑같이 플레이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기계를 실행을 하면 제일 위에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오는데 웰컴 하고 켜지면 로딩 된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영어로도 나오고 불어로도 나오고 에스파냐어로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언어로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다양한 언어로 나오냐면 이 안에 음원을 보셨으면 L1, L2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거기 스토리 1에 A, 뭐 스토리 1에 B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E, F. L2에서 스토리 A, B, C, D, E, F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L이라는 음원 자체가 뭐냐면 토마티스 본체에 여러분들 개별적인 아이들에게 음원을 탑재해서 줄 때 음원의 명칭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F라는 음원이 있고, T라는 음원이 있고, MA라는 음원이 있고, E1A, E1B 뭐 이런 어떤 음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음원에 L이라는 건 랭귀지예요. 언어라는 거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헤드셋에 들어있는 음원은 토마티스에서 언어를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원을 소스로 뽑아서 탑재를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선이가 샘플링을 하나 해가지고 L1 단계 스토리 딩가를 자기가 이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되게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세팅된 대화가 나와요. 세팅된 대화가 나올 때 대화 하나는 원어민 영어를 쓰는 사람의 발음으로 나오고요. 하나는 영국식 발음을 가진 사람의 언어로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차단이 되어 있냐면 프로나운스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었을 때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고 토마티스 본사는 설명을 했지만 자, 포브레인은 마이크로 내가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포브레인은 착용하고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주변에서 책을 읽어주고 뭘 들려주고 따라 부르게끔 하면 더 시너지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샘플링이 되는 음원이 있거나 소리 구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비판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서 랭귀지 음원, 그러니까 토마티스 음원에 들어있는 랭귀지라고 하는 세션의 음원을 소스로 따서 중간에 몇 분씩 다 탑재를 해놓은 거고요. 원어민 영어식 발음과 영국식 영어의 발음을 탑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캐나다에 가서 있으면 캐나다에서 쓰는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거기 좀 약간 다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영어도 그냥 원어민의 영어하는 분은 약간 뉘앙스와 톤이랑 어조가 다른 영어를 쓰는 사람이 되게 많고요. 걔네들은 프랑스어를 했었을 때도 딕션과 어조가 되게 달라요. 근데 프로나운스에 있는 들어있는 음원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내가 식당에서 어떤 황당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 이게 내가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해도 아 되게 서로 간에 따뜻하고 평화로운 어떤 분위기의 대화를 하는구나. 혹은 뭔가 불만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뭔가 따지고 해명하는 대화구나라는 걸 내가 말의 뉘앙스를 듣지 않아도 어조로도 파악할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음, 일반적인 비장의 아이와 엄마가 먼저 훈련을 시작하시겠지만 자폐로 발달 훈련을 하고 있는 아이는 나머지 사람들보다 좀 더 늦게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라고 가이드를 드렸냐면 일단 엄마가 먼저 듣잖아요. 그럼 내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자, 스토리 1에 A를 내가 들었어요. 그럼 내가 그 내용에 내가 알아듣는 내용들을 조금 딕테이션을 해요. 한 번 들을 땐 그냥 듣고요.
두세 번 들을 때는 내가 이미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었던 키워드를 메모해서 보관하세요. 그러면 나한테 비장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요즘에 비장의 자녀들 중에도 오늘 상담한 아이 들으니까 다니는 기관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아니, 일어와 중국어를 배운대요. 그러면 내가 뭘 관찰해서 알려달라고 했냐면 아이가 여러 가지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한 3주 정도 이후에 내가 프로나운스를 하루에 2개 정도를 전체 문장을 따라하지 않아도 그냥 듣기만 해도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3주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일반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녀가 다니는 영어 학원에서 혹은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성조가 되게 풍부해졌다라거나 이전보다 따라하는데 딕션이 정확하다라거나 이런 피드백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임상을 달라고 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외국에서 들어올 때 42만 원 정도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 관세 해가지고 관세를 나눠서 44만 얼마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는데 몇 년 전에 토마토스 본사가 이걸 취급하려고 게시판에 올렸을 때 자기네가 소셜에 올렸던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본사가 네가 소셜에 팔려면 50만 원을 올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독점 계약은 아니지만 왜냐면 본사에서 팔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이거 팔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그럼 네가 팔 거면 소셜에 올려도 되고 소셜에 올릴 때 본사가 50만 원을 판다고 했었으니까 50만 원을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걸 앞으로 어디에다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학원, 그다음에 영재원. 영재원에서 영유아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컨택을 해서 이 아이들의 언어가 어느 정도 풍부해지고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빨라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전체방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원이가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데 프랑스어 관련된 스크립트와 자료를 꽤 많이 모아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 5년 게시판, 5년 성장 코칭 방에다가 혹시 비장의 자녀 키우고 있는 분들 중에 혹은 내가 불어에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 수업 자료가 될 수 있게끔 그 방 안에다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다각적으로 시도를 할 건데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 뭘 이루고 싶은지, 이 방 안에서 어떤 걸 목적화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제시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늘 말씀드리듯 어디로 가려고 정해야지 가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목표를 정하신 분 계실까요? 내가 5년 안에 뭘 하고 싶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신 분. 얼굴을 내놓은 분들 몇 분 안 되니까 목표를 말해주실 분들 몇 분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 그러면 내가 5년 안에 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말해봐요. 내가 뭐라도 선물 줄지 모르잖아. 일단 저의 목표를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어제 인스타에다 썼냐면, 제가 약간 이 소셜 매체의 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우연히 내용을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의 생각을 올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5년 코칭방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면서 지금의 생각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여정의 마침표라고 적었어요. 제가 올해 50이라고 그랬죠. 5년 있으면 55세가 돼요. 제가 얘기했죠. 55세에는 현장에서 돈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정말 그게 말대로 이루어지면 어쩌면 내가 직업적인 커리어에서 여러분과 하는 이 5년의 여정은 내 직업적인 커리어의 마침표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 창에 뭘 적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때 몇 살이 되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 원석이는 그때 23살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몇 살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음, 아, 권율 어머니는 5년 안에 세컨하우스를 갖고 1년에 한 달을 쪼가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대요. 되실 것 같아요. 이미 성업 중이시고 하고 계신 일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5년보다 빨리 이루어지도록 제가 제 기도 제보관에 적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유는 9살이 되고, 수지호는 17살, 13살이 되네요. 10살, 14살, 10살, 9살, 16살, 14살, 10살. 와, 유나.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유나가 중학교 1학년 된다고 하니까 되게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그죠? 신기하다.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 잘 안 해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오늘만 바라볼 때는 오늘이 너무 죽도록 힘드니까. 혹시 내년도 이야기할 때는 5년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5년 후는 아무도 기억하거나, 아, 저하고 비슷한 댁도 계시네요. 5년 후에 20살, 18살 되는 댁도 계시고, 인결이는 12살이 되는군요. 13살. 그쵸? 여러분이 이 나이가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그동안 되게 열심히 일했죠? 이제 저도 이제 저의 생활로 돌아가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쵸? 잘 되면, 잘 되면 진짜 떠날 수도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게시물을 적으면서. 그래서 되게 비장하게 여정의 마침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일의 끝은 내가 38살에 이미 55세라고 정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 그럼 내가 55세가 되면 블로그를 닫나? 55세가 되면 이 방을 해체하나? 그럼 성장방에서 어느 시점에 이걸 종결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간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성장방이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시작하지? 내일부터 숙제 뭐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 방은 너무나 성공적으로 끝날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훌륭하고 행복하게 자랄 거고 아, 14살. 그쵸. 그거 봐요. 자주 생각 안 하니까 5년 후에 몇 살일지 혼동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제가 여태까지 토마티스 치료사로 12년을 일했는데 이 5년방을 열면서 여태까지 생애 일했던 어떤 시간보다도 되게 비장한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일보다는 집약적으로 뭔가를 되게 잘 해내서 여러분들에게 큰 성과를 안겨주고 마무리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잘 해내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 아이들이 14살, 13살, 20살 막둥이 7살. 여기랑 아직 멀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양혜진 어머니는 스스로 이 자기도 성장방을 두 번은 더 돌려도 아이가 20살이 안 되는 시간인 거니까. 그쵸?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이고 가능성인지를 생각을 하면 정말 되게 대단한 여정이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줄 수 있는 걸 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현장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지도했던 경험, 그리고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포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방이라는 기대와 설레임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만큼 약간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은이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제 아까 저녁을 먹고 집에 내려주는데 서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데 엄마, 내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나는 다국적 시민권? 그러니까 시민권을 되게 여러 개를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대요. 그럼 내가 만약에 캐나다 시민권을 따든 어디 시민권을 따든 대한민국 국적이 박탈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마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엄마 서운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네 인생이니까 지금 네가 결정할 문제고 엄마는 그냥 지켜보고 네가 하는 결정을 조력하는 거지 그랬는데 엄마 사실 여기에 되게 큰 포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따면 국적이 없어지는데 자기의 국적이 보존되는 케이스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이렇게 성장에 기여가 되는 한국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국 국적이 박탈이 됐는데 캐나다인으로 사는데 미국인으로 사는데 프랑스인으로 사는데 얘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가 되는 인재라는 판단이 들면 박탈된 자기 국적을 복원해 준대요.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순간 되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반대장이어서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에 너무 많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원석이 생일이 저한테 좀 되게 아픈 날이에요. 그러니까 원석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좀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아가지고, 원석이가 이런 문제를 가졌을 때, 나 때문인가라는 자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은이한테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낳을 때, 그 자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낳았다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만큼 어려운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잘 키운다는 것 자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되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멀쩡한 자식도 학대하고 때리고 이런 부모들도 있는데, 이만큼 어려운 자녀를 내가 이만큼 사랑해서 키울 수 있다니, 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울거나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한 5년 정도는 여러분에게 쓰임이 되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55살까지 살아봤는데 앞으로 100살은 살 것 같아서 60세까지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안에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만큼 되게 괄목할 만하게 많이 변해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 그날 우리가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 방에 문을 열었는데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게 될 거여서 우리가 그냥 그만큼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 32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못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본을 보시겠지만 아무튼 오늘의 숙제는 뭐 내일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고 생각날 때 하셔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목표를 좀 더 꼼꼼하게 기억하는데 마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질문, 궁금한 거 질문 있는 분?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아무튼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그래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좀 이게 뭐랄까, 마음이 되게, 여리고, 뭐랄까, 쑥고, 내향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와, 저 여자는 이런 것까지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시도하는구나라고 보여지게끔 살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으로 인해서 용기 내보는 거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보는 거고,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염두에 보는 거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를 한 번쯤은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뭘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의지가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지칠 수도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지켜야 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하나? 이런 것도 같이 해보고 싶나? 이렇게 계획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안에서 더 많은 포부를 갖고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면서 서로 교대로 지치기로 해요. 한꺼번에 60명이 같이 지치면 텐션이 떨어지니까 오늘은 좀 내가 지칠게요 하면 다른 사람이 좀 텐션 업하고 서로 로테이션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고 의견 주셨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늘 감사하다는 거, 그리고 서은이가 여기 이모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들어온 지, 제가 6월 20일에 캐나다 가서 만났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됐고, 이제 8월 28일에 나가는데, 지금부터도 이제 제가 오늘 뇌파 교육 받고 와서 집에 4시 반에 왔는데, 4시 반부터 7시까지 정말 정신없이 택배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야, 오늘 택배 안 가져갔니? 아니야, 돌아와서 지금 싼 거야. 그랬더니, 이제 거의 택배의 달인이 됐구나 할 정도로 서운하고 저한테, 저희 엄마가 막 뒤통수에 대고 막 비웃고 막 이랬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늘 뭘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면, 적어도 한 2, 3주 전에만 미리 얘기해 주시면 현장에 가서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오늘 유나 어머니가 강릉 바다 사진을 올려주셔서 제가 되게 많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사실은 올해 제일 두근두근 설렜던 날이 유나 어머니 만나러 강릉 갔던 날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갈 때 원주에 남편한테 원석이를 맡겼어요. 근데 맡겼는데 어머니하고 약속했던 시간에 만나려면 내가 9시 정도 출발했었어도 되는데 제가 7시 반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일찍 안 가도 되지 않아? 라고 남편이 저한테 되게 의아해했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야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날씨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날 가는 동안에 비도 만나고 눈도 만나고 강릉 바닷가에서 헌안사로 생가 있는 데서 되게 맑은 하늘도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날씨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오늘 되게 신기하구나 하면서 되게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벌써 7월이잖아요. 원석이 생일까지 7월 20일 7월인데 제가 오랫동안에 제일 행복했던 세 가지 정도의 날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날 중에 하루가 유나 어머니 만나러 강릉 갔던 날 제가 되게 행복했던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날 봤던 바다 풍경과 비슷한 사진을 올려주셔서 되게 마음이 되게 달콤쌉싸름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그러니까 원석이 생일날 되게 마음이 복잡해서 그랬다가 어머니가 주신 사진 보고 되게 많이 위로가 됐었는데 이제 다른 계절에 어머니가 현장에서 아, 오늘 양희종이 필요해요. 제가 한 3주 정도 이후에 양희종이 필요할 예정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쯤 제가 가서 또 현장 가서 만나 뵙고 얼굴 뵈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 다들 애쓰셨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합니다. 아무튼 자 들어와 자 이제 잘 시간이야. 6시 11분이니까 이제 가서 애들 옆에 누워서 자야 되는 분은 애들 옆으로 가시고 편히 쉬는 시간 되시길 바래요. 아무튼 감사해요. 잘 자요. 안녕. 녹화 끄고 갈게요. 네. 이제 나가셔도 돼요. 다 나가셔도 돼요.